말하면 안 돼. 나는 우연의 어느 섬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관광지로도 심령 스팟으로도 매우 유명해진 섬이다. 나에게는 언니가 있다. 우리들은 영감은 제로인 주제에 자주 무서운 체험을 했다. 밤늦게까지 안 자고 있으면 하고 달리다가 무언가에 부딪히는 소리를 몇 번이고 듣거나 저번에 땡땡내서 목 흔들거리면서 서 있었지. 같은 도플갱어 비슷한 정보가 한 달에 한 번 들려오기도 했다. 랩음은 이게 당연한 거 아니냐 할 정도로 일상 다반사였다. 하지만 영감 제로에다 괴담이 많은 섬이니까 요란스럽게 떠들어대는 편이 오히려 부끄럽다고 어렸음에도 그렇게 생각했고 호러 영화나 무서운 이야기도 평범하게 좋아했다. 그런데 나와 언니는 나이 차이가 꽤 있었다. 내가 초등학생 때 언니는 고등학생. 부활동이나 학원 등으로 같은 집에 살아도 만나는 일이 적었다. 그래서 시험 기간 중에 언니가 빨리 집에 오는 날은 나에게 있어서 기대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어느 날 언니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현관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뭐해? 라고 물으니 대강 이런 말을 했다. 오늘은 그냥 기분이 좋아서 집에 아무도 없는 걸 알았는데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했어. 그랬더니 집 안쪽에서 남자 목소리로 어이 라고 들리는 거야. 남동생이나 아빠인가 싶어서 다녀왔습니다. 힘들어. 이러면서 신발을 벗었더니 다시 어이 라는 거야. 부르는 건가 싶어서 서둘러서 거실로 가보려고 했는데 다시 어이 이러는 목소리를 듣고 알게 됐어. 이 시간에 누가 있는 게 이상하다고. 수상한 사람인지도 모르겠다 싶어서 아주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갔어. 그랬더니 뭐가 있었어? 아무도 없었어. 그게 끝이야? 이렇게 생각했다. 왜냐면 너무나도 겁먹고 있었으니까. 이상하게 괴담에 많이 익숙했던 탓에 솔직히 실망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다. 언니는 아마 나를 지켜준 것이다.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직감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그 뒤부터 언니는 이상해졌다. 우선 피부병에 걸렸다. 부모님은 혼슈에 있는 병원까지 데려갔지만 원인 불명. 모델 같은 체형이었는데 점점 살이 찌고 성격도 개팍해졌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고양이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좋아하게 됐다. 섬뜩했다. 피부병 때문인지 언니에게서 항상 새 냄새 같은 게 나게 됐다. 어느 날 밤 자고 있는데 언니의 비명소리로 잠이 깼다. 바로 병원에 갔다. 야간 병원에서 언니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끔찍함은 표현할 길이 없다. 부모님은 정서장애를 의심하고 진단받게 했지만 결과는 원인 불명. 카운슬링을 받거나 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에 의존하기도 했다. 그리고 이건 관계없을지도 모르겠지만 나도 큰 수술을 2번 받았다. 병과 친해져야 하는 몸이 되어버렸다. 내가 중학생이 됐을 무렵 비교적 차분해진 언니가 불쑥 말했다. 그 사람처럼 되는 게 무서워. 언니의 붕대를 갈아주는 건 내일이 되어 있었다. 매주 일요일 할머니와 아침에 항구에서 생선을 사는 게 습관이었다. 그 비린내 나는 바닷가 냄새가 나에게는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 모두들 유타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유타는 오키나와의 무녀를 말한다. 나는 항구에서 처음으로 유타라 칭하는 여자를 만났다. 이런 곳에 유타도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할머니와 뭔가 얘기하기 시작해서 나는 간식으로 받은 어묵을 개걸스럽게 먹으며 기다렸다. 교통사고 같은 거니까 말이야. 유타는 이런 말을 했다. 고등학생이 되고 거의 걸을 수 없게 된 할머니에게 그때 유타랑 무슨 얘기했어?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다. 할머니는 말하는 걸 주저했다. 그런데도 나는 끈질기게 물고 늘어졌다. 언니에 대한 거라고 확신했었으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언니는 여자에게 씌었다고 했다. 있을 법한 이야기다. 그 얘기를 하고 며칠 뒤 할머니는 말할 수 없게 됐다. 머리를 부딪혀서 장애가 나무 모양이었다. 수다를 정말 좋아하는 할머니가 말을 잃어버렸다. 정말로 미안했다. 나는 혼슈의 대학으로 진학했고 정말 좋아하는 할머니의 임종을 지켜볼 수도 있었다. 지금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 장난삼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자주 들었지만 언니가 뭐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애초에 영적인 것인지조차 확실하지가 않다. 여자가 씌었다고 유타는 말했지만 언니가 들었던 건 남자 목소리였다. 어째서 고양이나 피부가 검은 사람을 좋아하게 된 거지? 피부병은? 그때 언니가 뭘 본 거지? 지금도 바닷가 냄새가 나면 유타의 말이 떠오른다. 언니가 어떻게 됐는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거울로 봐야지만 보이는 문이 있대. 거울로 봐야지만 보이는 문이 있대. 그녀가 남자에게 말했다. 그는 여자의 말을 단 한 글자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녀와의 긴 결혼 생활을 통해 그녀가 남들보다 뛰어난 통찰력을 가졌다는 걸 익히 알았으니까. 지금 집으로 이사한 이후부터 아내는 무척이나 그 거울을 신경 썼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봐도 그녀는 거울의 존재가 매우 신경 쓰이는 것처럼 보였다. 남자가 그녀에게 거울을 내다 팔자고 했을 때 여자는 절대 안 된다며 매우 방어적으로 반응했다. 남자는 그나마 왜 여자가 그리 신경을 썼는지 그 이유가 풀린 것에 대해 만족했고 이제 그녀가 밤에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음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와서 거울에 기대봐. 여자가 말했다. 거울에 얼굴을 대고 그 각도로 뭐가 보이는지 알려줘. 그는 여자의 말을 따랐다. 그리고 문이 열린 안방을 보았다. 봤어?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으나 동시에 그는 거울 속에서 아내가 침실 앞으로 가서 서는 것을 보았다. 남자가 여자를 향해 아직 못 봤다고 대답하려고 고개를 돌리는 순간 활짝 웃으며 벽 앞에 선 여자를 발견했다. 봤구나. 정면에서 거울을 보면 안방이 보이지만 옆에서 보면 내가 서 있는 곳에 닫힌 문이 하나 더 보일 거야. 놀란 남자는 다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여자 말대로 문 하나가 보였고 그녀가 그 열린 문 앞에 서 있었다. 거울에 비친 아내는 흐뭇하고 행복해 보였으나 허리에 감긴 기나긴 흰 손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남자가 외쳤다. 피해! 여자는 남자의 반응에 놀라 혼란스러운 것 같았다. 갑자기 그녀 허리에 감겼던 손이 팽팽해지면서 여자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공포로 바뀌었다. 그 손을 느끼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깨달은 것이었다. 여자는 남자를 향해 손을 뻗으며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흰손들이 그녀를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버렸다. 남자는 여자를 향해 소리 지르며 잡으려 했지만 그가 알 수 있는 것이라곤 눈앞에 보이는 게 그저 평평한 벽이라는 것과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뿐이었다. 나만큼 여자친구를 사랑하면 쓰레기야? 여자친구를 안 지도 벌써 2년이 됐다. 나는 진심으로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 역시 마찬가지일 거로 믿는다. 매일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엄청나게 신경 쓴다. 매일 그녀가 안전하게 귀가하는지 확인한다. 그녀를 힘들게 하는 일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처리한다. 그녀가 싫어하는 상사가 무단결근한 지 벌써 이틀째다. 클럽에서 그녀에게 치근대던 남자는 아직 그녀에게 만나자는 연락이 없다. 그렇다고 그녀가 바람 피웠다는 건 아니다. 나는 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 빨리 그녀를 실제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춤추는 사랑 그림자. 이사를 끝내고 친구는 간신히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피곤함과 달성감 속 새로운 집에서 나도 친구도 마루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친구는 본가 생활에서 처음으로 자취를 시작한 참이다. 싸고 직장에서 가까운 빌라를 찾아서 기뻐하던 건 바로 최근 일이었다. 그렇게 빌라에서의 생활이 시작되고 그는 자유롭고 느긋하게 지내고 있었다. 일요일에 장보고 집에 오는데 내가 사는 빌라가 보이기 시작했어. 그렇게 말한 친구는 조금 인상을 썼다. 불쾌한 일을 떠올리듯이. 그가 말한 건 아래와 같은 이야기였다. 길거리에서 물끄러미 빌라를 보니 자신의 방 창문에 사람 그림자가 보였다. 놀라서 뚫어지게 쳐다봤다. 빌라 2층 모서리 집. 틀림없이 자신의 집이다. 게다가 분명 끄고 나왔을 방불이 켜져 있다. 도둑이다. 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올랐지만 그 생각은 바로 의문으로 바뀌었다. 도둑이 굳이 남들 눈에 띄게 방불을 켤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움직임이 기묘하다. 창문에 보이는 건 새카만 사람 그림자로 양팔을 위로 올리고 흐느흐느 흔들며 다리도 번갈아서 올렸다. 그건 마치 춤추는 것 같았다. 소름 끼쳤다. 도둑보다도 정체를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끔찍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누군가가 내 집에 침입한 건 확실하다. 친구는 서둘러 집에 갔다. 빌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집을 봤지만 그림자는 계속 춤추고 있었다. 서둘러 집에 오긴 했으나 문 앞에서 갑자기 무서워졌다. 범인과 마주쳐도 괜찮은 걸까? 쭈뼛쭈뼛 손잡이를 돌렸다. 문은 잠겨 있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다시 안에 들어갔다. 현관에서 이어지는 복도의 끝. 거실 문이 보인 순간 문이 열리며 새카만 그림자가 이쪽을 향해 달려왔다. 그건 검은 사람 모양의 무언가였다. 우와! 친구는 소리 지르며 현관에서 구르듯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하지만 주변은 고요했다. 검은 사람 그림자는 아무데도 없었다. 친구가 엉덩방아를 찢고 멍하니 있으니 옆집에 살던 남자가 나왔다. 무슨 일 있어요? 괜찮아요? 친구는 조금 안심하며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함께 방에 들어가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집에 들어가니 아무도 없었다. 게다가 방불은 꺼져 있었다. 방이 흐트러진 흔적도 없었다. 정말로 여우에게 홀린 것 같았다. 소란 피워서 죄송합니다.
친구는 남자에게 고개를 숙였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아무 일 없어서 다행이네요.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친구의 집을 뒤로했다. 그리고 현관에서 옆집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는 걸 배웅할 때였다. 남자가 양팔을 위로 올리고 흐늘거리며 춤췄다. 눈을 비볐다. 남자는 평범하게 집 문을 열고 돌아갔다. 그런 일이 있었어. 너무 소름 끼쳐서 말이야. 친구는 그렇게 말하고 몸서리쳤다. 뭐였던 걸까? 그거. 나도 왠지 모르게 갑자기 서늘해진 듯한 감각이 느껴졌다. 창고. 저는 기가 약해 귀신이 잘 꼬이는 타입입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가 음습한 기분이 들어 주위를 둘러보면 멀쩡하던 윗옷에 다량의 물이 묻어있는가 하면 엎드려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지면 옷을 누군가 잡아진 것 마냥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듯 이야기를 꺼내자면 구구절절 드릴 말씀이 많지만 다 꺼내기에는 하루도 모자랄 듯 싶어 몇 년 전에 겪었던 일만을 이렇게 투고합니다. 제가 14살 때 절친한 친구 이하 K양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K양 집은 점집이 많은 동네라서 괜히 갔다가 이상한 걸 달고 올까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K양이 자기 생일이니 꼭 와달라고 학교가 끝날 때까지 생떼를 쓰는 바람에 결국 저는 학교 후에 친구들과 함께 K양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앞불싸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머리가 핑하고 돌았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처녀보살, 수련보살 등등의 간판이 나도는 동네에는 분위기마저 음산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K양의 어머니가 아닌 일하러 가셔서 안 계셨습니다. 케이크와 여러 음식들만이 저와 친구들을 반겨주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친구들과 함께 생일을 축하하며 놀고 있었을 도중 주방에서 콜라를 입에 문 K양이 옆에 털썩 앉더니 심각한 어조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주변에 점집이 많아서 우리 집에도 귀신이 산대. 창고로 쓰는 방엔 할머니 귀신이 있다나? 친구들은 당연히 거짓말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저는 설마 저 방에 들어가 보자고 하진 않겠지? 하며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고 K양은 친구들에게 못 믿겠으면 저 방에 들어가 보자며 이야기를 꺼냈고 겁이 많았지만 호기심도 많았던 친구들은 싫다는 저까지 데리고 창고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간 방은 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둡고 음침했습니다. K양은 형광등이 고장나서 원래 불이 안 들어오는 방이라 어둡다고 했는데 순간 방 안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아무도 스위치를 만지지 않아 다들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방구석에 앉아 계시던 허리가 구부정한 할머니가 스르르 일어나시며 스위치로 불을 켜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고 순간 할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윽고 불은 다시 꺼지고 어두컴컴한 창고 구석에 계시던 할머니가 제게로 달려들어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찢어지는 비명을 내지르며 할머니에게서 벗어나려고 했지만 할머니의 두 손은 제 팔을 꽉 잡은 채 절 노려보고 있었고 저는 그만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친구들은 제가 어둠 속이 무서워서 기절한 줄만 압니다. 차마 친구들에게 제가 본 이야기를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K양의 집에 간 적이 없지만
어두운 방에 혼자 있을 때면 이따금씩 아직도 할머니가 제 팔을 잡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주거주거님. 우리 마을은 큰 시가지까지 자동차로 1시간 걸리는 이른바 시골 마을이야. 이유는 없지만 슈퍼나 편의점 정도는 볼 수 있는 시골이라 생각해줘. 제목을 보는 시점에서 우리 마을 이야기네? 라고 눈치채는 사람은 같은 고향 출신일 거야. 자, 본론의 주거주거님 말인데 마을에서는 무해한 존재라고 널리 알려져 있어. 하는 짓을 말하자면 사람 왼쪽 귀에 나즈키 죽어 라고 속삭이는 것뿐. 흉흉한 이름인 주제에 정말로 그게 끝인 존재야.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죽어 라고 속삭이면 무섭긴 하겠지만 실질적인 해는 없어. 무시하면 그 사이 질려버리는 건지 어딘가로 사라져. 끈질긴 때가 있는가 하면 간단하게 사라져버리는 때도 있어서 이건 주거주거님의 기분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시간도 장소도 랜덤이고 혼자 있을 때도 나오지만 친구랑 놀고 있을 때 들릴 때도 있어. 지금 주거주거님이 죽어라고 말했어. 이렇게 초등학생이 자랑인 양 말할 정도로 우리 마을에서는 당연한 존재로 여겨졌어. 글 쓰면서 새삼스레 든 생각인데 마을 외부 사람들 눈에는 이상한 광경일 거야. 하지만 우리 마을에서는 일상 풍경에 녹아들었을 정도로 메이저한 존재였어. 그런 우리 마을에도 재개발 바람이 불어왔어. 전기톱이 산을 베어내고 불도저가 땅을 갈아 신도시를 짓는 거 말이야. 큰 거리에는 공장 같은 일자리도 있으니까 직장까지 한 도로로 이어지는 주택가가 생겼어. 거리에서는 1시간 정도의 입지야. 거리 쪽에 친척도 살고 있고 폐쇄적이지도 않은 우리 마을이니까 새롭게 온 사람들과도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문제가 된 건 주거주거님이야. 주거주거님의 뭐가 문제였냐면 네이밍 센스가 최악으로 안 좋았어. 그래서 무사 안일주의인 교육 현장 우리 마을 초등학교에서는 주거주거님 금지령을 내렸어. 어쨌든 주거주거님에 관련된 화제는 발설 금지란 거야. 우리 마을 어른들도 텔레비전을 보고 상식은 있었으니까 외부에서 온 사람을 터무니없이 겁주는 것도 미안하고 이상한 종교 취급당하는 것도 싫으니까 주거주거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하게 한 거야. 근데 이상해졌어. 구체적으로는 새롭게 생긴 주택가 신도시 쪽에서 자살 같은 사건이 일어났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거주거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의 정신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 귓가에서 정체불명의 무언가가 죽어 라고 계속 말하니까 견딜 수 없었을 거야. 반대로 말하면 무해하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 마을 사람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었던 거지. 사람의 인생은 여러 가지고 인생이 내리막길일 때 죽어 라고 속삭인다면 그야 죽어버리겠지. 이렇게 당시에 나는 생각했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 주거주거님은 쇼와 시대에는 추근추근이라고 불렸어. 무엇을 계기로 이름이 바뀌었냐면 주거주거단이야. 주거주거단은 미러맨에 나오는 악의 조직 이름인데 추근추근과 주거주거는 의미 비슷하니까 그렇게 부르게 된 것 같아. 미러맨은 1971년 작품이니까 딱 반세기 전 히어로야. 당시 미러맨 놀이를 하던 세대는 벌써 60이 됐어. 70에 가까운 우리 할아버지는 주거주거님이 추근이라고 속삭이던 때에 자랐대. 하지만 미러맨 방송을 경계로 속삭이는 목소리가
주거로 바뀐 모양이야. 방송 당시에는 추궁과 주거가 섞였는데 주거님이란 임팩트 있는 말이 너무 강력해서 10년이 지나니 추군이 사라지고 주거님만 남았어. 옛날에는 귓가에서 추군 하고 속삭였어. 지금은 귓가에서 죽어 라고 속삭여. 설마 주거님이 미러맨에 빠진 것도 아닐 테고 이상해. 이상하다고 생각한 동안에도 신도시 사람들은 이상해져 갔어. 임시로 A군이라 부를게. 나는 당시 고등학생이고 초등학생 남동생이 A군의 친구였어. 집에도 놀러 왔는데 예의 바른 아이여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 어느 정도로 마음에 들었냐면 친동생과 교환하고 싶을 정도로 마음에 들었어. 8알은 진심이고 2알은 농담 섞인 말이니까 이해해줘. 거의 가족 같은 사이였으니까 아직까지도 A군을 떠올리면 괴로워. 그런 A군이 갑자기 놀러 오지 않게 됐어. 동생과 싸움이라도 했나 싶었는데 초등학교에도 안 온 모양이야.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면 이해하겠는데 한 달 단위가 되니 역시 이상하다고 동생도 깨닫게 됐어. 동생은 동생대로 뭔가 했던 모양인데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 보람없이 끝난 것 같았어. 바로 그때 평소에는 그다지 의지하지 않는 형님의 등장이야. 그건 나야. 처음엔 따돌림이라고 생각했어. 시골 아이들은 마음이 고와서 따돌림하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어. 평범하게 있는 일이야. 도시에서 이사온 A군이야말로 반대로 표적이 될 수도 있겠지. 격투기를 배운 적 없는 나였지만 역시 초등학생을 완력으로 위협하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의미에서 괴롭히는 아이의 이름을 알아내려 했는데 말의 갈피를 잡을 수 없었어. 듣긴 들었는데 전혀 의미를 알 수 없었어. 여하튼 적의 정체는 A군이 말하기를 얼굴 유령이고 동생이 말하기를 주거님이었기 때문이야. 나는 동생과 둘이서 A군의 집에 병문안을 갔어. 거기서 보게 된 건 초췌하다는 형용사에 딱 맞는 듯한 A군의 어머니였어. 초등학생인 아들이 한 달 단위로 등교 거부를 하면 그렇게 되겠구나 싶은 표정이어서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파. 초췌한 남자는 왠지 추레해 보일 뿐이지만 초췌한 여자는 왠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을 풍기는 법이야. 이건 추측인데 A군의 등교 거부를 기점으로 가족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 같아. 병문안을 왔다고 하는 나와 동생을 앞에 두고 입으로는 인사를 해주셨지만 집에는 드리고 싶지 않은 눈치였어. 그 시점에서 나는 민폐에다 성가시게 될 것 같아서 물러나려 했는데 동생은 그렇지 않았어. 형이라는 강한 아군을 손에 넣고 세게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 너무 이 형을 가대평가하지 마라, 동생아. 끈덕지게 물고 늘어질 기세로 현관 앞에서 입씨름하고 있으니 A군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어. 아 라든지 와 라든지 아무튼 큰 소리를 내려는 필사적인 비명소리였어. 비명소리가 나자 A군의 어머니가 엄청 큰 한숨을 쉬셨던 걸 기억해. 어른이 되고 나서 이해했는데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던 거겠지. 이미 숨길 수도 없다며 들여보내준 방에서 나와 동생은 A군과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어. A군도 어머니에게 결코 뒤처지지 않을 정도로 초췌해져 있었어. 이전에 동생이 병문안 갔을 때보다도 안색이 아주 나빠졌던 모양이야. 볼이 홀쭉하고 눈이 충혈됐고 자신의 왼쪽 어깨를 퍽퍽 화난 듯이 계속 때렸어. 그래, 주거님을 때리고 있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 주거님이 속삭이는 건 항상 왼쪽 귓가이고 속삭일 때 조금 왼쪽 어깨가 무거워진 느낌이 들기 때문이야.
A군은 몇 개월 전에 꺼 라는 목소리를 귀로 듣고 왼쪽을 돌아봤어. 그리고 죽어죽어님의 모습을 보고 만 거야. 죽어죽어님의 모습을 봤다는 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 이후 거의 매일 계속 들러붙어 있는 상태 같다고 A군은 말했어. A군이 초췌해진 건 공포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더 단순하게는 잠을 못 자서 그런 것 같아. 24시간 계속 라고 왼쪽 귓가에서 계속 속삭이면 잠들 수 없을 거야. 죽어님은 죽어라고 말하지만 무시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 라고 가르쳐줬어. 하지만 A군은 고개를 옆으로 세차게 젓고 아니야 라고 말했어. 그리고 계속 안 사라져 라고도 말했어. 나에게는 죽어라고 들렸어. 할아버지에게는 추근이라고 들렸어. 하지만 A군에게는 라고 들렸던 모양이야. A군은 라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해줬는데 내기에는 죽어라고밖에 들리지 않았어. 몇 년이 지나서야 L과 R을 구분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유라는 걸 알게 됐어. 평소부터 죽어 혹은 추근추근이라는 말을 들었으니까 정확한 발음을 알아듣지 못했어. 그래서 죽어님의 속삭이는 소리는 들려도 지금까지는 아무도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A군은 죽어님의 이야기가 금지된 뒤에 전하고 나이니까 의 올바른 발음을 들어버리고 만 거야. A군이 그려준 죽어님은 얼굴에서 직접 손발이 뻗어나온 유치원생이 그린 그림 같았어. 유치원생의 그림과 다른 점은 눈 부분이 이상하리만큼 연필로 마구 검게 칠해져 있었다는 것 정도야. 얼굴에서 뻗어나온 두 개의 팔과 다리는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어. 초등학생의 표현력이니까 무섭다고는 느껴지지 않았는데 죽어님의 모습을 필사적으로 전하려 한 A군의 피랍이 죽어님의 공포스러운 모습을 충분히 표현해줬어. 이 커다란 얼굴이 왼쪽 어깨에 올라타고 작은 손으로 왼쪽 귀를 잡고 라고 계속 속삭인다고 말했어. 24시간 거의 계속. 이따금 떨어져서 어딘가로 가더라도 잠자고 있는데 귀를 잡고 속삭여서 잠을 깨우러 온대. 당신 아는 잠들지 못하는 괴로움을 이해 못했으니까 공포보다도 당황스러운 게 컸어. 나로서는 죽어님에 관련해서 뭔가 해주고 싶었지만 잘 생각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어. 정체라든가 대처법이라든가 그런 걸 나는 잃지 않은 게 없었던 거야. 대체 뭘 하러 온 거야 너는? 어떡하지? 믿업지 못한 형이라서 미안해. 그래서 의지할 수 있는 할아버지에게 기대보려 했지만 우리 할아버지에게도 기댈 수 없었어. 우리 마을에 신간인지 주지인지 모르는 신불스팝 할아버지에게도 기댈 수 없었어. 자기 전문은 장례식이고 유괴 퇴치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어. 죽어 혹은 추근추근의 얘기를 먼저 들어두는 게 유일한 대처법이었어. 그러면 어의 발음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해가 없어져. 지금까지 해가 없었으니까 다른 대처법을 찾을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A군의 불면증에 현대적인 방법으로는 대처할 수 없었어. 현대적이라고 말한 건 A군 스스로가 해결법을 찾아냈기 때문이야. 죽어님에게 사로잡히면 그 작은 손이 붙잡으려 하는 왼쪽 귀를 잘라내면 돼. 못 자는 걸 견딜 수 없어서 부엌의 시카를 사용해 초등학생인 A군이 스스로의 왼쪽 귀를 잘라내버렸대. 구급차의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어. A군이 결단을 내린 걸 알게 된 건 일주일 이상 시간이 지나고 소문으로 들었어. 고등학생, 아이들이 몰라도 되는 것 중 한 가지였어.
현대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A군이 저지른 대처의 결과 A군의 가족은 멀리 이사가 버렸어. 고등학생이었던 내가 알 수 있는 소문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행복이라 말할 수 없는 결과였다는 것만큼은 확실해.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탓인지 왼쪽 귀를 잘라내버린 탓인지 이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됐다는 것만큼은 초등학생인 동생을 통해 알 수 있었어. A군의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것도 알았어. 보내는 사람의 성씨가 아마 외가족성으로 바뀌었던 것 같아. 주거주거님의 정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내려 한 건 신간인지 주지인지 모르는 우리 마을 신불스파 할아버지가 못하게 말렸어. 절 옆에 사람이 살지 않는 신사가 있어서 메이지 시대부터 간단히 관리만 맡아왔던 모양이야. 사회 교과서에서 배우는 신불 분리 정책으로 땅을 절반으로 만들겠다는 매우 알기 쉬운 대응책이었던 것 같아. 주거주거님은 간단히 말하면 재앙신의 한 종류야. 아기를 가지고 인간을 다치게 하려고 오는 건 아니지만 접촉하는 것 자체가 유해한 그런 게 이 세상에는 많은 모양이야. 귀신, 요괴, 악령과는 관계없는 야쿠자의 마약. 얼마든지 이 세상에는 있어. 그래서 긁어 부스럼이다. 성가신 일에 깊이 관여하지 마라. 이런 것과 같은 거라며 타일렀어. 어딘가에 산에 틀어박혀서 한결같이 수행하고 평생을 바쳐서 도전할 만큼의 각오가 없다면 간두라고 평범하게 말했어. 이런 이유로 주거주거님은 아직까지도 잘 지내고 있어. 시간이 흘러 이미 낡아버린 신도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뭔가 이상해. 추군도 죽어도 아닌 어떤 발음을 들었는지 가끔 궁금해. 하지만 절대로 알고 싶지는 않아. 모두가 아는 이야기. 우리가 모두 아는 이야기다. 당신은 아래층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에 내려간다. 엄마가 당신을 불렀다. 엄마는 부엌에 있다. 하지만 몸을 돌리는 순간 엄마가 계단 밑 찬장에 몸을 숨긴 것을 발견했다. 부엌에 가면 안 돼. 엄마가 말한다. 나도 들었어. 흔한 괴담 중 하나다.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당신, 그러니까 어린 당신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다. 계단 밑에 숨은 엄마를 기억한다. 지금도 당신은 그 얼굴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눈동자에 공포가 담겨 덜덜 떨던 엄마. 이리 와. 엄마가 말한다. 빨리. 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부엌에 있는 엄마를 발견한다.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당신을 바라본다. 하지만 당신은 의아하지 않다. 하지만 엄마는 키가 크고 명령조로 말한다. 마치 당신을 보호해 줄 것처럼. 그래서 당신은 그녀에게 향한다. 당신은 고작 4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성적으로 선택하겠는가. 머뭇거리던 그녀는 곧 두 팔 벌려 당신을 안아준다. 그리고 그 순간 다른 엄마가 사라지고 만다. 그것도 영원히. 당신은 선택했다. 당신은 자라면서 수많은 선택을 했다. 하지만 가끔 당신은 궁금하기도 할 것이다. 당신의 엄마가 이따금 당신을 보며 이상한 표정을 짓는다. 마치 당신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른이 되어가는 당신은 점점 엄마와 멀어져 갈 뿐이다. 어느덧 당신은 대학을 위해 집을 떠나게 되었다. 다시금 당신의 엄마가 의아한 듯 남보듯 당신을 바라본다.
엄마는 당신을 안아주지만 그것도 아주 찰나의 순간일 뿐이다. 그리고 당신은 처음으로 자신에게 의문을 던지게 된다. 그때 내가 정말 옳은 선택을 했던 것일까? 우리 엄마를 선택했던 게 맞을까? 그리고 당신은 처음으로 엄마의 두 눈을 똑바로 들여다보게 된다. 그리고 처음으로 엄마가 무슨 생각인지 읽게 된다. 엄마 역시 같은 생각이다. 과연 그녀는 자신의 자식을 선택한 게 맞을까? 쪽지. 집에 도착한 그는 현관에 붙은 노란색 포스트잇을 발견했다. 잠깐 들렀는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 쪽지 내용은 이와 같았다. 또 올게. 그는 잠시 고민에 빠졌다. 올 만한 사람이 없는데 이웃이랑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이 동네 밖으로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뭐 적어도 그가 생각하기에는 말이다. 그는 현관문에 열쇠를 넣어 돌린 다음 잠금쇠를 풀고 열쇠를 주머니에 넣었다. 현관문에 붙은 포스트잇도 잊지 않고 떼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몸이 굳고 말았다. 오크나무로 만들어진 현관문에 붙어있던 포스트잇 아래로 드러난 것은 총알 크기나 될 법한 작고 검은 구멍이었다. 패스트푸드 매장. 고등학교 2학년 봄부터 집 근처 엠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 했습니다. 주변에는 주택가도 많고 아파트 단지도 많아서 꽤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도중 매장 근처로 이사 오게 되어 새벽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마감조로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일하던 매장은 2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2층 청소를 밤늦게 하게 됩니다. 매장 건물 2층에는 병원과 미용실도 있었지만 밤 9시에 문을 닫아서 9시 이후에는 불이 꺼져 2층 복도가 컴컴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2층에서 청소를 하던 동생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뛰어내려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자초지종을 묻자 동생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나요. 형, 근데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져요. 동생은 무서워서 더 이상 청소를 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결국 제가 올라가서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워서 지레 겁먹고 혼자 착각했겠거니 생각했지만 2층에서 빗자루질을 하다 복도 쪽을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피부색이 아닌 석고상색을 한, 게다가 발목만 존재하는 그것이 복도를 걸어다니고 있던 겁니다. 저는 못 본 척하면 되겠지 생각하다가 결국 엄청난 공포에 압도되어 청소하다가 1층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저희 매장 직원 휴게실은 지하 주차장 한편에 마련되어 있는데 동료들이 밤늦게 혼자 들어가 옷을 갈아입을 때마다 지하 주차장에서 누가 시끄럽게 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된다며 손사래를 치며 믿지 않았는데 자재 배송을 시범적으로 새벽에 한다는 말이 들려왔습니다. 자재를 받으면서 올 테면 와봐라라는 식으로 자재를 창고에 정리하기 시작했고 마지막에 남은 박스를 들며 뭐야,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 소리도 안 들리네 뭘. 이라고 생각한 순간 제 눈앞엔 푸른색 줄무늬 카라티를 입은 어떤 남자의 인형이 절 뚫고 지나갔습니다. 어른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오금이 저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그 인형이 절 뚫고 지나가는 순간 다리가 굳고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느낌이 났습니다. 그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것도 있고 전 매장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주방 뒷문 복도에서 매니저에게 방금 겪은 일을 하소연하는데 그 말 아시나요? 홀령들은 자기 이야기를 하면 그곳으로 찾아온다는 소리를. 마치 그 말이 생각나듯 갑자기 그 여자 매니저가 갑자기 소름이 돋게 춥다. 넌 안 그러니? 라고 하시고는 팔을 문지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전 설마 하는 생각에 뒤를 돌아 주방으로 들어가려던 순간 뒤통수가 짜릿해지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아까 본 남자의 인형이 다시 스쳐 지나간 것입니다. 그 이후로 대낮에도 주방 뒷문으로는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 주차장에 있던 주인 없는 차 이야기입니다. 지하 주차장 왼편 구석은 정말 그쪽으로 둔한 사람이 가도 오싹하다고 할 만큼 으스스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하얀색 승용차가 언제 주차해 놓았는지도 아무도 모른 채로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기분 나쁘게도 남자의 인형을 본 그 왼쪽 구석에 말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차 운전석에 사람 머리만 둥둥 떠 있더라. 발목만 돌아다니다가 그 차 아래로 숨더라. 라는 이야기가 한참 떠돌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부산에서 올라온 신임 매니저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세상에 귀신이 어딨냐고 저희에게 다그치며 다 너네 피곤해서 그런 거다라며 말을 항상 끊으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매니저 형님께서 창고에 자재 파악을 하시러 내려가신다고 하고 5분 정도 흐른 뒤였습니다. 지하에서 단말마의 비명이 들리고는 그 형님은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 마냥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 올라오셨습니다. 그리고 물을 한 잔 들이키고선 저희에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있었어. 머리만. 그리고 발목이 돌아다녔어. 그 매장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들끼린 아직도 그걸 추억거리 삼아 가끔 얘기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그 하얀 발목은 지하 주차장에서 돌아다닌다고 합니다. 머리카락에 깃든 원념. 단골 미용사분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호러 영화를 좋아해서 자주 보는데 미용실에 가기 전에 우연히 에쿠스테라는 호러 영화를 봤습니다. 머리를 자르는 동안 그 영화의 줄거리를 설명하고 붙임머리에도 영혼이 깃들까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해 봤습니다. 그러자 붙임머리는 아닌데 연습용 마네킹 있잖아. 그거랑 비슷한 걸 겪은 적이 있지. 무심코 앞으로 고꾸라질 뻔했지만 상세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미용사분이 전문학교를 다닐 시절에 집에 마네킹을 들고 가서 욕실에서 커트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며칠 후 친구가 뭐야, 어제는 좀 즐겼냐? 이러면서 놀렸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채 뭐지? 그럴 만한 일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목에 자국 남았어. 뭐야, 너 SM틱한 거 좋아해? 이렇게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자랑 같이 있었던 적도 없는데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해 본 바 그날부터 가위 같은 것에 눌리게 되었습니다. 딱히 귀신이 보이거나 하는 건 아니었지만 불안해져서 본가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너 조심해라. 이 한마디로 끝났다고 하는데 며칠인가 지나서 이번엔 아버지가 집에 왔다고 합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듣기 전에 옛날의 아우라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미용사분과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게 생각났습니다. 나는 안 보이는데 아버지는 영감이 있는 모양이야. 그는 갑자기 찾아온 아버지에게 놀라면서도 둘이서 반주를 했고 그날 아버지는 집에서 자고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대화를 즐기고 있던 중에 갑자기 왔을 때부터 든 생각인데 욕실에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아버지가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1년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둘이서 욕실을 보러 갔습니다. 이렇게 신음하며 배수구에서 연습용으로 잘랐던 머리카락을 끌어올렸습니다. 배수구를 청소한 그날부터 가인 울림은 뚝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화 에쿠스테는 인신매매로 인해 강제로 살해당한 분의 머리카락에 원념이 깃든 이야기였는데 미용사 분의 말에 따르면 잇모 붙임머리나 연습용 가발은 중국의 가난한 농촌 등에서 입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염이 깃들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첫 경험. 죽은 사람은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그는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다. 그녀와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다. 협곡을 오를 때 바람을 타고 흩날리던 그녀의 성긴 머리카락. 그녀는 높은 곳을 좋아했다. 그를 바라보는 그녀는 무척 아름다웠고 그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그녀를 구하려던 흐릿한 기억. 그녀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가 목숨을 바쳐서 구해낸 것일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다. 이제 자신이 망자가 되었다는 사실 외에도 그는 확실하게 아는 것이 3가지 더 있었다. 하나, 그는 영원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녀를 사랑했다. 둘, 떠난 사람을 기리는 남은 사람의 추억. 그 빛이 망자가 소멸하는 것을 막아준다. 혼이 물건을 움직이거나 소리를 내려고 애쓰는 걸 보면 마음이 아팠다. 기억의 빛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이라도 할 기세였다. 그의 가족이 사고로 모두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른 영혼보다 더 오래 남아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에게 남은 유대란 그녀 하나뿐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끌렸던 걸까?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그녀의 처음이라는 것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여자는 첫 경험을 잊지 못한다는 게 정말이야? 그는 산자의 눈에 보이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그로부터 비밀을 숨길 수 없다. 그녀는 여전히 그의 목걸이를 차고 다니며 그를 기억했다. 그녀가 그렇게 할 때면 그는 자신의 빛이 더 강하게 빛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그를 기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없었다. 단지 그녀가 안전하도록 지켜주기만 하면 됐다. 그리고 그 하나가 자꾸 어긋난다는 걸 깨달았다. 그가 떠난 후 그녀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겼다. 매번 그가 간발의 차로 그녀를 구해주긴 했지만 말이다. 그녀는 그런 일이 닥칠 때마다 그의 존재를 느끼는 것인지 목걸이를 손에 쥐고 두 눈을 감았다. 둘의 유대감은 그가 지금껏 느끼거나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것이었다. 그를 기리는 그녀의 모습은 무척 아름다웠다. 오늘은 그녀에게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는 느낄 수 있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그녀. 어쩌면 그곳에서 그를 기리는 것 같다. 이번 남자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가까운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넘치지 않는 보통 남자. 눈빛이 남달랐어. 아니, 빛났을까?
어쩌면 반항아의 눈빛? 그녀는 항상 해온 행동을 취했다. 다만 이젠 굉장히 능숙했다. 눈을 가리는 머리카락을 걷어내고 절벽 가장자리로 비틀비틀 걷더니 벼랑에서 곧 넘어갈 것처럼 발을 헛디딘다. 남자가 그녀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날렸다. 언제나처럼. 몸을 틀어 옆으로 벗어난 그녀가 아주 살짝, 그의 균형을 흐트러뜨릴 정도로 아주 살짝 그를 밀었다. 하지만 이번 남자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그녀에게 매달려 같이 떨어지려고 했던 남자. 남자의 얼굴에 드러난 그 표정. 상황을 인식했기에 나온 표정일까? 떨어지면서 그녀를 붙든 자신의 손을 누군가 억지로 떼어내던 느낌을 알아차렸을까? 8번째 희생자였던 그 남자는 다시 돌아오더라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처음에는 나보다 더 빛날 거야. 하지만 빠르게 흐려지겠지. 그녀의 가장 최근 기억이 제일 선명히 남겠지만 첫 경험의 기억 때문에 금방 잊게 될 거야. 검은 웨딩드레스. 지인인 S씨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S씨는 그 당시 어느 호텔의 결혼식장에서 파트타임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새로운 기획으로 손님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 결혼식장의 프로 미용사와 카메라맨이 참여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격적인 거였습니다. 케이크와 차가 포함된 코스로 금액은 잊어버렸지만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친구와 이벤트에 참가했는데 드레스는 그 식장 물건이 아니라 S씨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그 웨딩드레스는 S씨의 오빠가 어느 세계적으로 유명한 디자이너의 회사에 일하며 거기서 손에 넣은 검은 웨딩드레스였습니다. 검은 바탕의 천에 시크한 색조의 비지와 스팽글, 금은색과 푸른색 계열로 공작이 그려져 있었고 뒷자락은 3m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옷자락에 펼쳐진 공작의 날개가 엄청나게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덕지덕지 붙인 듯한 비정상적인 화려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 어둠 속에서 환상적으로 떠오른 것처럼 기품이 있어서 저는 대만족했습니다. 역시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물건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저는 모델 체형은 아니었기 때문에 뒷지퍼는 위에까지 올릴 수 없었고 안전핀으로 얼버무렸습니다. 또 패션쇼용이기 때문에 안감이 없어서 입기 힘든 옷이었습니다. 그 뒤 그 드레스는 내객 몇 분이 입었다고 하는데 모델급의 키와 체형을 가진 한 분이 입어서 매우 어울렸지만 그 여자분은 꽤나 성가신 분이라서 메이크업이나 머리카락을 묶는 방법, 카메라 앵글에 세세한 주문을 해서 촬영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합니다. 자기는 미인이니까 무조건 예쁘게 찍혀야 한다는 사람이어서 말이야. 정말로 힘들었는데 사진 데이터를 보더니 이번엔 카메라맨이 머리를 싸매는 거야. 되게 스스로한테 자신감 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했더니 언니가 이마에 인상을 쓰고 말했습니다. 꽤나 난감한 사진이었어. 언니가 숨죽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 물으니 대부분 사진에 하얀 빛의 선이나 연기 같은 게 들어있어서 쓸모가 없었어. 특히 여자가 뒤돌아보는 듯한 포즈로 긴 옷자락을 뒤에 두고 찍은 사진이 제일 심했고 마침 여자의 붉은 립스틱이 어긋나 빨간 선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꼭 입이 찢어진 것 같았어. 그렇게 언니는 말했습니다. 그랬어요? 그건 좀 장난 아니네요. 한순간 제 등줄기에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습니다. 지금까지 입은 사람에게 그런 일은 없었고 언니도 그 드레스를 입고 자신의 결혼식을 올렸는데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진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그 손님에게는 제일 선이 적은 사진을 가공 수정해서 건넸다고 합니다. 상대방은 상당히 불만스러워했지만 여러 가지 선물용 과자와 호텔에서 쓸 수 있는 쿠폰을 주고 딱 잘라냈다고 합니다. 명백히 귀신의 방해인데 왜 그런 건지는 모릅니다. 다른 현상은 없었기 때문에 아마 개성적인 성격의 그녀에게 얽혀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못쓰게 된 사진은 카메라맨이 처리했다고 합니다. 뭐 의외로 기념사진에서 자주 있는 일이야. 언니는 이런 무서운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드레스는 지금도 언니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의 여름. 이미 몇 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중학생 무렵에 여름과제라는 게 있었는데 여름에 연구한 것이나 발견한 걸 보고서로 정리해서 발표하는 과제였습니다. 물론 저는 어떤 과제를 할까 망설였습니다. 마침 그 무렵 별이나 별자리에 대한 수업이 있어서 매우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우연히 그 시기에 마침 페가수스 유성우가 보이는 시간대가 있다는 걸 알게 되어 저는 올해 여름까지는 페가수스 유성우에 대해서 조사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관찰, 촬영, 자료를 보고 조사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어렸기 때문에 촬영은 아버지가 사주신 지 얼마 안 된 디카로 찍으려 했습니다. 부모님께 그 뜻을 전하니 어머니가 페가수스 유성우는 산 같은 데서 깨끗하게 보이니까 시간대를 조사해서 심야에 보러 가자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도 가족 모두 함께 보러 가자고 말을 꺼냈기 때문에 여동생도 같이 보러 가게 되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T산을 차로 오르고 T산의 정상에서 더욱더 윗부분까지 가기 위해서 아이스카이 라인까지 차로 달렸습니다. 산길에서 사슴이 나와서 기뻐하며 사진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산으로 가서 유성우를 보기 위해 준비했는데 결국 흐린 날씨로 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때 새벽 1시가 지나 있어서 주위는 새까맸습니다. 디카를 선물 받은 저는 어째서인지 플래시를 어둠 속에서 터트리며 사진 찍는 것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 생각해봐도 즐거웠던 추억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집에 가게 되어 하산하던 도중이었습니다. T산의 정상에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쉬기 위해 들렀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은 밤이 늦어 잠잤고 아버지와 저는 화장실에 갔다 온 뒤 야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테라스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변함없이 어두운 곳을 플래시로 촬영하는 게 즐거웠던 저에게 아버지는 차에 간다며 저를 두고 갔습니다. 따라갈까 싶었던 그때 문득 안쪽 어두운 숲풀이 신경 쓰여 플래시로 촬영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봐도 확실히 알 수 있을 정도로 여자 같은 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얀 옷 같은 걸 입고 있었고 다리가 희미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웠던 건 얼굴이 제 쪽을 향해 있었고 눈이 마주쳤다는 겁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눈이 검붉었고 조금 입꼬리가 올라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무서워진 저는 서둘러 차로 돌아가 바로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믿어주시지 않으셨지만 사진을 보여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몇 번을 보여줘도 보이지 않는다고 우겼습니다. 어머니는 영감이 있지만 아버지는 전혀 영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바로 지우라고 말하셨지만 차로 집에 가는 길에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그러자 희미했던 사진이 조금씩 선명하게 보여서 윤곽과 눈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기분 탓인지 사진 주위도 빛 바랜 것처럼 붉게 보여서 어머니에게 사진 변했지? 이러며 보여주니 엄청 기분 나쁜 듯이 무서운 듯한 표정을 지은 어머니가 사진을 지워주셨습니다. 그대로 집에 돌아와서 침대로 들어갔는데 여자의 얼굴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점심 무렵에 다시 신경 쓰여서 디카폴더를 봤습니다. 그러자 분명 지웠던 사진이 남아있어서 깜짝 놀라 바로 삭제했습니다. 힐끗 본 것뿐이었지만 다리 이외의 부분은 완전히 그라데이션이 사라져 있어서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뒤 무서워진 저는 SD 카드를 부수고 버려버렸습니다.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후일담인데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어머니의 차가 찻길이 충돌해 가벼운 사고, 저는 체육 시간에 넘어져서 오른쪽 팔꿈치가 부러졌습니다. 디카에 관해서는 아버지에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 고장났다고 말도 못하고 수리도 하지 못한 채 본가의 어딘가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게 뭐였던 건지 아직까지도 그 얼굴이 내리에 새겨져 떠나가질 않습니다. 뜻이 잘못됐어. 다들 정신이상이란 단어의 뜻이 같은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다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 뜻에 담긴 정서적 의미는 알겠지만 사실 그건 틀린 말이다. 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들어가게 되었다. 돈이 궁한 상태이기도 했고 어차피 그 호텔에 얽힌 전설 따위도 믿지 않았다. $50를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겠는가. 내기 조건은 간단했다. 꼭대기층인 45층까지 올라가서 창문 밖으로 손전등 비추기. 그 호텔은 대단히 낡은 폐호텔이었다. 엘리베이터 역시 고장나서 45층까지 걸어서 가야 했다. 그래서 나는 층계참으로 향했다. 각 층을 지날 때마다 노쇠로 만든 숫자가 몇 층인지 알려주었다. 15, 16, 17, 18.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힘들었지만 아직 귀신이나 식인종, 악마 따위는 나오지 않았다. 시군죽 먹기네. 마침내 40번대가 보였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 한 층 한 층 오를 때마다 기쁘게 소리내 층을 읽었다. 40, 41, 42, 43, 44, 44. 멈추고 계단을 내려다봤다. 층을 잘못 센 모양이었다. 그래서 계속 올라갔다. 44층. 한 층 더 올라갔다. 44층. 이번에는 아래로 10층 내려갔다. 44층. 15층 더 내려갔다. 44층. 이게 내가 기억하는 전부다. 그러니까 정신 이상이라는 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과란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다. 어떤 문도 결국 같은 층, 같은 번호로 이어지는 것이다. 더는 잠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곳에서 헤맨 지 벌써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 몇 주, 몇 년이 지났는지 모르겠다. 정신 이상이란 흐느낌이 점점 웃음으로 바뀌는 것이다. 위층 남자.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는 순간 나는 먹던 것을 멈추고 숟가락을 놓쳐버렸다. 웨인 카운티에서 납치미 수범이 총살되었습니다. 아나운서가 기사 내용을 읊었다. 지역 대학 역사학 교수가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가 숨이 멎었다는 이유로 학생 한 명을 벤으로 유인한 뒤 납치를 깨했다가 미수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사진이 화면에 뜨자 나 자신이 너무
가엾게 느껴졌다. 범행 용의자는 피터 오말리 교수로 확인되었습니다. 내가 아는 남자다. 위층에 사는 남자. 범행 대상이 될 뻔했던 피해자는 마침 비번이었던 근처 경찰관에 발견되어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해당 경찰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를 강제로 뒷좌석에 넣으려는 것을 발견하고 숨겨둔 총으로 구했다고 합니다. 내 옆 소파에서 자던 아들이 몸을 움찔거렸다. 아들이 깨지 않도록 TV 소리를 줄였다. 오말리 교수가 아들에게 참 잘해줬는데. 용의자가 무장한 상태임을 확인한 경찰이 직각 6발을 발포해 용의자를 현장에서 사살했습니다. 오늘 일찌감치 들렸던 사이렌 소리가 기억났다. 위층에서 마구 들렸지만 무시해버렸던 무수한 발소리. 뭐 때문에 그렇게 소란인지 몰랐다. 경찰이 건물 수색에 나선 걸 전혀 몰랐다. 용의자가 무사히 검거되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비번이었던 경찰의 인터뷰다. 그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죠. 피해자의 남편 인터뷰다. 하지만 두 사람 다 틀렸다. 나는 접시에 꺼내뒀던 시리얼을 다시 봉투에 담고 찬장에 넣었다. 시리얼 반 봉지, 쌀 1컵, 건과일 2컵, 물 2병, 우리에게 배급된 음식. 경찰이 다시 건물로 돌아오는지 궁금해졌다. 그들이 내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오말리 교수의 지하로 이어지는 책장을 뚫고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들이 아직 나를 찾고 있을지 궁금했다. 6년 전 오말리 교수의 수업을 듣던 나는 22살의 여대생이었다. 6년 전 나는 역시 강아지를 사랑했고 그의 벤으로 따라갈 정도로 멍청했다. 잠들었던 아들이 깨어났다. 아빠 언제 와요? 배가 고픈지 아들의 배에서 천둥이 쳤다. 나는 아이에게 사실대로 말해주기로 했다. 아빠는 이제 안 올 거야. 내가 말했다. 아빠가 좀 아프시거든. 정말 많이 아픈 사람이었단다. 제 주변에는 저는 자주 개가 저를 보고 짖거나 동물원에 가면 동물이 외면하고 멀어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동물에게 미움받는구나 받아들이고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건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로 이사 가겠다고 마음먹었을 때 반려동물 금지인 곳으로 이사 가야겠다 싶어서 최근엔 비교적 싼 가격의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저의 집은 다른 집과 비교해봤을 때 조금 싸서 이유를 물으니 옛날에 몰래 개를 키우던 남자가 회사에서 쓰러져 입원해버렸고 그동안 개를 몰래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개는 짖지 않도록 훈련을 받아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해 아사해버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강아지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다지 개의치 않고 이사했습니다. 이사 인사를 끝내고 짐을 풀고 조금 차분하게 빌라 생활에 익숙해져갈 무렵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지 싶었는데 옆집 사람이 몰래 키우는 건가 싶어서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는 한밤중에 들릴 때도 있었고 시끄럽다 싶어서 다음날 양쪽 이웃에게 개 키우세요? 반려동물 금지인데 한밤중에는 못 짖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이웃 모두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안 키워요. 아니, 키우는 건 그쪽 아니었어요? 정말로 이상한 듯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서 제가 키우는 게 아니라고만 말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집주인이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반려동물 금지인 거 알고 있죠? 당신이 이사 오고 나서부터 개 짖는 소리가 들린다고 자주 들어서요. 거기다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자주 창문 너머로 당신이 아닌 다른 여자 모습이 보인다는데 언니라든가 그런 거예요? 방금 전 이웃과 한 대화와 더불어 이해가 가지 않아서 집주인에게 개 키우지도 않고 저는 혼자 살아요. 저도 이 상황이 이해 안 가고 무서운데요. 이렇게 말하고 다시 이사 가겠다고도 알렸습니다. 바로 다음 살 집을 찾고 이사 준비를 끝내 이틀날 이사 가기로 한 저녁, 저는 이삿짐 준비로 피로가 쌓여 깊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개가 격렬하게 짖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명백하게 제 근처에서 짖었습니다. 무서워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눈만 움직이는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고 개소리가 나는 방향을 봐보니 그곳에는 머리가 길고 피부가 하얀 탁한 하늘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서서 제 쪽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미쳐버릴 것 같았지만 저와 여자 사이에 시바견이 있는 걸 알아채고 조금 공포가 누그러졌습니다. 여자에게 계속 짖어대는 시바견을 보니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서 저는 시바견에게 힘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며 시바견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시바견이 이쪽을 흘끗 보고 하고 짖었을 때 여자가 엄청난 속도로 이쪽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았기에 시바견이 엄청난 기세로 짖고 있다는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며 개가 짖고 여자의 기분 나쁜 꺄 하는 소리와 함께 가위가 풀렸습니다. 쫄면서 눈을 천천히 떠보니 근처에 시바견이 있었고 하고 짖고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그 길로 저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다음날 저는 집주인에게 여기서 죽은 개의 견종을 물었습니다. 집주인의 대답은 예상대로 시바견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이사하고 다음 빌라에서는 개 짖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고 아무 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덤으로 최근엔 동물이 저를 보고 짖거나 싫어하는 일이 줄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에게 그 여자가 씌어 있었고 동물에게는 그게 보여서 미움받았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걸 그 시바견이 쫓아내준 건지도 모른다고도 생각이 들었네요. 얘기가 길어졌는데 이게 제가 체험한 신기한 일입니다. 짧은 이야기 5개. 펼쳐지다. 그녀는 침대 위로 시트를 넓게 펼치는 것을 좋아한다. 섬유 유연제 광고처럼 이리저리 시트를 흩날리는 것이다. 하지만 오늘 저녁 빈 침대에 시트를 넓게 깔자 그 아래로 사람 형상이 드러났다. 그 순간 형상이 몸을 일으켰다. 빵야 빵야.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곤 했다. 할아버지는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지. 내가 카우보이 놀이하면서 할아버지를 향해서 손가락총으로 쏴서 그런 게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구급대원이 왔을 때 할아버지 몸에 난 총알구멍은 사라진 후였다. 리미레. 소녀 에밀리가 사라진 것은 작년이었다. 동네 인도 곳곳에 그녀의 이름이 새겨졌다. 덜 마른 시멘트에서 그녀를 기리는 이름을 발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그건 반대로 적혀 있었다. 그것도 시멘트 아래에서 쓴 것처럼.
압력의 가치다. 당신이 탄 비행기가 착륙한다. 압력 차이로 기가 먹먹해져서 그걸 빨리 해소하고 싶은 당신은 비행기가 터미널에 도착할 때까지 착륙했다는 걸 알지 못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당신을 바라본다. 혼란스러운 당신은 복도를 따라 엄청난 불꽃이 일고 엉망이 된 비행기 내부를 발견한다. 훼손된 꼬리 부분에 701이라고 적힌 숫자가 보인다. 당신이 탄 비행기와 같은 숫자다. 침을 꿀꺽 삼킨다. 기가 작게 뻥 뚫리는 게 느껴진다. 지옥만큼 차가운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기어다닌 지도 벌써 몇 세기나 된 그에게 악마가 나타나 차가운 물 한 잔을 건넸다. 의심이 앞섰지만 그래도 눈앞의 물을 한 방울까지 음미하며 마시고 감사한 듯 올려다보았다. 왜 이런 친절을 베푸는 거죠? 다 갈라져 찢어진 입술로 그가 악마에게 물었다. 세상에 친절이 존재한다는 걸 잊은 것 같아서 알려주려고. 악마는 홀연히 사라졌고 그의 입에 남아있던 물기는 모래로 변했다. 남은 배터리. 지금 배터리가 26%만 남아서 빨리 써야 하는데. 아 진짜 제발 오래 버텨줬으면 좋겠다. 충전기를 챙겼어야 했는데 안 가져왔으니 지금 남은 거로 어떻게든 비벼야지. 지금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하고 있어. 폰은 계속 켜놔야 해. 화면이 꺼지면 텅 빈 화면에 그것이 반사되어 보인단 말이야. 그리고 화면이 한 번 꺼졌다 켜질 때마다 그게 가까워지고 있어. 살인마 꿈. 1년 조금 넘게 꾸고 있는 어느 기묘한 꿈을 얘기할까 합니다. 그 꿈을 연달아 꾼 것에 의해 저에게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제를 해줄 적당한 장소에 몇 번인가 가봤지만 아무런 해결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또한 저는 이른바 일반적으로 메네라라 불리는 부류의 여자로 저의 이 얘기는 병의 증상일 거라고 비웃음 당할지도 모릅니다. 제 자신도 처음엔 마음의 병 같은 거라 생각해서 병원에도 가봤지만 몇 개인가 처방약을 받았을 뿐이고 꿈에 대해서는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단지 개연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이 글을 읽을 무렵에 저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든지 어쩌면 공포와 스트레스로 완전히 미쳐버려 폐인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 저에게 일어난 어느 재앙이라 말할 수밖에 없는 일에 대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정신이 들어보니 저는 새빨간 방 안에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건 꿈속인 것 같다고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각몽이라는 것이겠죠. 꿈꿀 때 그게 꿈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나서 그 꿈이 뭐였나 생각해 보려 했지만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뭔가 엄청나게 무서운 꿈이었다는 건 확실했지만 도저히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막연하게 아침에 일어나 멍하니 있으니 새빨간 방 안에 있었던 것과 무언가에게 쫓겼다는 것만큼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 이상은 아무리 떠올리려 애써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는 대학교에 갔습니다. 당시 저는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대학을 자주 쉬었습니다. 땡땡이 친다기보다도 쉬는 편이라 말하는 편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끄럽게도 그 무렵부터 심료내과, 즉 마음의 병원에 다녔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자면 저는 고등학교 무렵부터 친구가 없었고 심한 따돌림을 당해온 탓에 고등학교부터 등교 거부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출석 일수가 아슬아슬한 상태로 어떻게든 졸업하고 지망하는 대학으로 입학하게 된 뒤에도 심한 대인기피증에 빠져 우울증으로 심려내과에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 저희 부모님은 마음의 병원에 통원한다는 저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지만 두 번째 때는 흔쾌히 승낙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 말하기로는 옛날에는 정신과, 심려내과에 다니고 입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세간에서 커다란 호기심의 눈으로 쳐다봤고 또 친척과 만날 때도 매우 거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에서는 좀 더 마음의 병에 관해 이해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얘기를 조금 돌려 말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일어난 괴이한 일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새빨간 방의 꿈을 꾼 뒤 학교에 가던 도중에 심한 두통이 생겨서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학점은 신경 쓰였지만 그래도 학교에 갈 수 있는 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심장의 두근거림이 심했고 현기증이 났습니다. 저는 또 평소처럼 병에 의한 증상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가던 길에 제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꿈꿈이 떠올랐습니다. 날붙이를 든 누군가가 저를 습격해오는, 그리고 저는 그 누군가에게 필사적으로 도망치는 꿈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집요하게 쫓아왔습니다. 그 쫓아오는 사람이 들고 있는 날붙이는 커다란 나대도끼였습니다. 군데군데 녹이 슬고 이가 나가 있었고 새빨간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지독한 악몽이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어요.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언덕길 도중에 어느 화단에서 기묘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그건 커다란 나대도끼였습니다. 피가 묻어있지는 않았으나 확실히 제가 꿈속에서 본 그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 있는 거지? 저는 의문이 더해갈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정말로 녹아내릴 듯한 더위로 시계를 보니 오후 11시가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도 닦지 않고 침대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자기 전에 한꺼번에 복용하는 정신안정제를 먹었습니다. 그 뒤 저는 졸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또 꿈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어딘가에 공장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몇 개인가 쇠 파이프가 보였고 증기 같은 걸 분출하고 있었습니다.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무언가 날붙이와 날붙이를 맞대고 문지르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소리 없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다가왔습니다. 옷은 낡아빠진 누더기 같은 걸 두르고 있었습니다. 오른손에는 손도끼, 왼손에는 커다란 식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인물의 얼굴은 어두워서 잘 모르겠습니다. 나이도 성별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 인물이 많은 인간을 죽여왔다는 건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비비린내, 그리고 지독한 썩은 내가 제 코에 달라붙었고 저는 그 자리에서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 뒤에 술래잡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이 살인마에게서 도망쳤다는 것을. 중간에 기묘한 것을 밟았습니다. 아무래도 인간의 내장이나 손목, 그리고 엉망진창으로 해체된 머리 같았습니다. 저는 울면서 그것들을 짓밟아가며 도망쳤습니다. 뒤에서 살인마는 쫓아왔고 저는 공장 안에서 필사적으로 계속 도망쳤습니다. 날붙이에 의해 등이 베였습니다. 엄청난 격통이 등을 스쳤지만 달릴 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잡히겠다 싶었던 순간에 저는 꿈에서 깼습니다. 저는 무시무시한 등의 격통에 괴로워하며 화장실로 가서 제 등을 봤습니다. 그러자 견갑골 부근부터 허리뼈 부근까지 날붙이로 베인 듯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머리가 멍했기 때문에 눈치채지 못했는데 제 옷은 피투성이었습니다. 방 침대로 돌아가 알게 됐는데 면도칼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그게 자고 있는 제 등을 벤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곳에 면도칼이 굴러다니고 있었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중으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가까운 절이나 신사 등을 찾아서 불제를 받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건 그렇고 자주 인터넷에 있는 무서운 이야기나 호러 영화 같은 데서는 어째선지 개연상이 생기면 지인 중에 주지스님이나 영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의지하곤 하잖아요. 전 이때 그런 얘기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짐작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친구가 적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지인 중에 영감이 있는 사람 따위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수상하다 여기면서도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저희 집 주위에 불제를 해줄 만한 절이나 신사가 없는지 찾아봤습니다. 그러자 몇 개인가 있어서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중 하나의 신사로 곧장 향했습니다. 불제나 기도가 가능한 시간은 해질녘 4시까지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낮 2시가 지난 참이었습니다. 급하게 찾아갔지만 길을 헤매고 또 그 녹아내릴 듯한 더위와 현기증에 당해서 그 신사에 도착한 건 해질녘 5시를 완전히 지났을 때였습니다. 안에 들어가서 신간에게 부탁해 보려고 했지만 신간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그날 밤은 집에 가기로 했습니다. 밤에 다시 악몽이 덮쳐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저의 오른쪽 허벅다리를 날붙이로 베었습니다. 다음날 같은 신사에 가서 신간에게 얘기해보니 뭔가 어려운 액막이 이야기 등을 들려줬는데 결국엔 신간의 인생론이나 설교 같은 것이었습니다. 병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제가 현재 대학을 자주 쉬고 마음의 병에 걸렸다는 얘기를 해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즉, 그 신사의 액막이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에 대한 괴연상은 계속됐습니다. 언제 덮쳐올지 알 수 없습니다. 며칠간 연달아서 제 몸의 일부가 베어 피를 흘리거나 이따금 꿈속에서 습격당하지 않고 몇 개월간 아무 일도 없었던 적도 있습니다. 드디어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꿈속 살인마에게서 도망쳤다 생각해서 한 주에 한두 번 알바를 시작한 적도 있었지만 역시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덮쳐왔고 목 부분에서 피가 난 적도 있습니다. 왼손 약지 손가락의 손톱이 빠진 적도 있습니다. 눈꺼풀이 베어서 오른쪽 눈 안에 대량의 피가 들어간 적도, 절이나 신사의 불제를 받으러 가니 영시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의 병이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혹은 전생의 인연이 어쨌다든가 선조 공양을 하면 어떻게든 된다고 말해서 실제로 돈을 내고 불제를 받아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신과 선생님은 그 꿈에 관해서 마음먹기에 따른 거지 거기다 마음의 병은 아니라고 말해줬습니다. 리스트컷 등의 자해행위라고 말하기에는 목 아래나 등과 같이 극히 부자연스러운 곳에 상처가 생겼고 대량으로 찔린 바늘 자국도 이상하다고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학대받은 게 아니냐 의심받았지만 저는 고개를 옆으로 저었습니다. 결국 1년 이상 지났지만 해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러고 보니 꿈속에서 덮쳐오는 살인마는
왠지 모르게 저를 괴롭히던 반 애들과 분위기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네요. 딱 한 번 꿈속에서 뒤돌아보지 않고 한창 도망치다 거울로 살인마의 얼굴을 힐끔 봤는데 살인마의 눈과 입가만이 보였고 어딘지 모르게 저를 화장실로 데려가 벌레나 오물을 먹였던 반 애들 중 한 명의 표정과 닮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사막이라든가 표독한 곤충 같은 눈입니다. 그 살인마는 제가 당한 따돌림 트라우마가 인간 형태로 나온 모습인 걸까요? 이걸로 제 이야기는 끝입니다. 영감이 강한 사람에게, 신간이나 스님에게 상담해봐도, 의사에게 상담해봐도 전혀 개연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피폐해진 제 자신은 매일을 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덮쳐올지 모르는 꿈속 살인마에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제 망상인 걸까요? 하지만 저는 현실에서도 진짜로 다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살해당해서 이제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도 많습니다. 이런 저의 체험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